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동웅입니다. 이번 매틀랩 엑스포를 통해서 저는 딥러닝 기법을 적용한 과공정 알루미늄 실리콘 주조 합금의 미세조직 상분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체 25개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 안내된 전체 대한민국 정부 출연 연구소 이름입니다. 그 중에 왼쪽 밑에 녹색으로 네모를 쳤는데요.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른 곳과 미션을 조금 달리해서 중소 중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전국에 약 10개의 큰 조직과 50여 개의 작은 조직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인천 송도의 뿌리기술연구소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 조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료 분야 전공이 아니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미세 조직, 금속의 미세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낯설 수가 있는데요. 미세 조직은 영어로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마이크로 레벨에서 그 물질의 조직을, 재료의 조직을 살펴보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유닛에 대해서 전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SI 단위 테이블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밀리미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레벨의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재료의 미세한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동전을 이렇게 갈아서 미세한 조직을 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10원짜리 동전인데요. 10원짜리 동전을 현미경으로 점점 자세히 들여다보는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렇게 확대만 해서 본다고 해서 미세 조직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보이는 이것도 동전입니다. 상평통보인데요. 조선시대 국가공인화폐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상평통보의 미세 조직을 연구한 논문에서 발췌한 미세 조직 이미지입니다. A번 이미지의 오른쪽 밑에 보면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항상 미세 조직을 측정할 때 기준으로 넣어주는 표식입니다. 100 마이크로미터가 이 정도 길이가 된다는 뜻이고요. B 그래프를 보면 여기도 어김없이 50 마이크로미터가 얼만큼에 해당하는지 문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 문화재 관련된 저널에서 연구자가 이 상평통보의 미세 조직을 분석하고 싶어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봐서는 안 되고 폴리싱이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폴리싱 하기 전에는 이렇게 왼쪽 위처럼 약간 광택이 나지 않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폴리싱을 마치고 나면 광택이 나는 그런 재료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눈에는 거울처럼 이렇게 우리 얼굴이 다시 비쳐 보이는 수준으로 광택이 납니다. 이것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A 이미지는 미세 조직을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도식입니다. 그리고 B 이미지를 보면 현미경의 그 렌즈를
여기서 녹색 부분에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표면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 조직이 표면이 이렇게 다른데 거시적으로 보면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거울로 비치듯이 얼굴이 비쳐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조직은 빛이 들어왔을 때 거의 수직으로 반사되는 조직이 있고요. 어떤 조직은 표면이 이런 거칠기를 가지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을 때 산란하는 반사되는 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거친 면의 경우에는 또 산란하는 반사되는 각이 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런 형태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오른쪽 C 그림처럼 이렇게 각각의 상들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게 됩니다. 이게 현미경의 작동 원리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이라고 해도 어떤 상은 표면이 이렇게 평평하다가 또 여기도 평평하죠. 그러다가 이 엣지 부분, 상과 상이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빛이 와서 다른 빛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저희가 또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재료 분야에서는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큰 덩어리를 하나의 그레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그레인들의 경계면에 있는 이것을 그레인 바운더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B처럼 같은 상이라고 해도 이런 경계면들을 저희들이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단위로 폴리싱을 한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이런 우리가 보통에서는 눈으로 잘 발견할 수 없는 그 재료 고유의 조직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소재는 알루미늄 실리콘 이원계 합금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하이퍼 유택틱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과공정 정도 되겠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이 상태도라고 합니다. 재료과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왼쪽 끝은 순수한 알루미늄을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그 안에 실리콘이 조금씩 더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100% 퓨어한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여기는 660도 정도에서 녹아요. 그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체로 있다가 660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리퀴드 상태가 됩니다.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알루미늄 상태 안에서 비록 고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약간의 실리콘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른 물질을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할 수가 있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물에 설탕을 녹인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한 컵의 물에 설탕을 일정량 녹여도 설탕이 다 녹아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탕을 계속 부어 넣는다면 나중에는 더 이상 녹지 않고 설탕이 컵 밑에 가라앉는 걸 저희가 과학 실험 시간에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알루미늄 안에도 실리콘이 아주 소량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리콘을 점점 많이 넣으면 더 이상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고 실리콘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그래프의 유택틱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여기 V자로 되어 있는 부분의 가장 밑단 부분입니다. 여기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약 12%의 실리콘이 같이 알루미늄 안에 녹아있는 상태인데요. 그 경우에는 액체 상태의 그 합금이 온도가 낮아졌을 때 고체로 변해야 되는데 고체로 변하지 않고 최대한 온도를 끌다가 570도 정도까지는 액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이 들어가져 있지 않은 순수한 알루미늄은
액체 상태에서 온도를 계속 낮추다 보면 660도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 정도의 실리콘을 그 안에 넣으면 570도까지는 고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계속 액체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하이퍼 유테틱은 무엇이냐면 여기 V 꼭지점에 보다 실리콘을 더 많이 함유한 그런 합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리콘을 더 많이 함유했다는 뜻은 예를 들면 이 지점에서 모두 녹여서 액체로 만든 이후에 냉각시키기 시작하면은 먼저 실리콘이 고체가 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V 꼭지점에서 왼쪽으로 오면 실리콘이 좀 덜 들어가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될 때 알루미늄이 먼저 생성이 되기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합금은 실리콘이 먼저 생성이 되는 쪽에 있는 합금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이 대표적인 미세 조직 사진입니다. 여기도 보면 스케일 바가 이렇게 있죠. 1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검정색으로 큼직큼직하게 있는 것이 실리콘 파티클입니다. 여기 PSC라고 되어 있는데 프라이머리 실리콘의 약자입니다. 프라이머리는 처음에 생성됐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쭉길쭉하게 또 검정색으로 있는 길쭉길쭉한 것도 실리콘이긴 한데 그거는 이 570도보다 더 낮아졌을 때 생기는 유텍틱 실리콘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배경이 되는 회색 부분, 그것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매트릭스인 알루미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세 조직을 찍어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합금 그 용도를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실리콘 파티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난 그런 소재로서 그런 물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에 있는 피스톤, 이 피스톤은 계속적인 왕복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모가 잘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브레이크 로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엔진 블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모성이 요구가 되는 곳에 이 알루미늄 실리콘 합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이 실리콘 파티클의 개수와 모양, 크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마모성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A 그림 같은 경우에 미세 조직을 봤을 때 이 프라이머리 실리콘이 엄청 크고 그 다음에 개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또 작은 녀석들이 또 일정하게 사이즈도 균일하게 보이는 녀석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B와 같은 미세 조직을 갖는 경우가 내 마모성이 좀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합금을 개발할 때 미세 조직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세 조직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세 조직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미세 조직을 측정했을 때 현미경 기계마다 다른 퀄리티의 그런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같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제공해 줬다고 해도 그것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마다 좀 혼동되거나 그다음에 그 판단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이미지를 그 카운트를 다 세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런 전체적인 미세 조직을 분석할 때 지금 이미지 분석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매틀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를 현미경 측정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답지를 알고리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각 픽셀별로
이 상이 무슨 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표시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라운드 트루스가 마련이 되면 그걸 가지고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 보았습니다. 픽셀을 나누는 것은 저희는 총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아까 미세조직을 저희가 보여드렸을 때 큼직큼직하게 생긴 검정색 파티클이 프라이머리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길쭉길쭉하게 검정색으로 보이는 것이 유택틱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되는 부분을 알루미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소재가 완전 무결하지 않기 때문에 포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런 포호까지 고려해서 총 4가지 분류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2500 정도의 이미지 사이즈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을 4가지로 달리해서 전체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빨간색을 프라이머리 실리콘에 대응을 했고요. 파란색을 유택틱 실리콘에 대응을 했고, 여기는 거의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녹색을 포호로 대응을 했고, 나머지 배경인 검정색을 알루미늄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노란색의 경우에는 어떤 상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표시해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상이 어떤 상인지를 구별해냈습니다. 결국 이 전문가, 이 이미지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수준만큼 AI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딥러닝 모델은 저희가 픽셀 단위의 분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로컬라이제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이런 기법으로 분류하는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아래 그림의 예시처럼 어떤 그 거실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의자를 모두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의자끼리는 구별되지 않는 분류법인 거죠. 그렇지만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기법으로 가면 각각의 의자가 각각의 클래스로 정의가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픽셀 단위로 하나의 상은 전체로 같은 상으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네트워크를, 스트럭처를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당히 많은 이미 트레이닝이 된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 그것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GPU 소모량도 같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연구실 단에서 개인 PC로 돌아갈 수 있기에 적합한 레벨은 여기 레지넷 18번 정도로 파악했기 때문에 일단 레지넷 18번 베이스로 하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딥랩 V3 플러스 네트워크를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레지넷 18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서 앞뒤로 인코더와 디코더, 그 다음에 ASSPP라는 또 기법을 적용한 그런 최종적인 딥랩 V3 플러스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선택하였습니다. 딥랩 V3 플러스 네트워크는 V1부터 시작해서 현재 V3 플러스까지 발전을 하면서 점점 성능이 우수해졌는데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딥랩 V1 시절에는 이 아트로스 컨볼루션이라는 기법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아트로스는 그 영어로 홀이라는 뜻인데요. 이 레이트를 처음에 1에서 2까지 그리고 3까지 확장하면서 빈 공간을 두면서
점점 성능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간단하고요. 버전 2로 가면서는 여기 앞에서 보였던 레이시 1, 레이시 2, 레이시 3 이런 것들을 피라미드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겹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쭉 피라미드 모양으로 구성해서 풀링을 한 번에 처리를 했더니 더 성능이 좋아졌다 하는 것이 V2고요. V3에는 그런 모델을 레즈넷 스트럭처에 적용을 한 것이 V3 모델입니다. 다만 V3 모델에서는 디코더 레벨에서 그냥 일반적인 바이리니어 업샘플링 기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V3 플러스는 인코더 레벨에서는 또 한 차원 또 다른 그 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디코더 부분에서도 이제 Unet 스타일의 스트럭처를 도입한 것이 지금 딥랩 V3 플러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간단하게 인풋이 8 곱하기 8 곱하기 3 이런 인풋이 있고 컨볼루션 필터가 3 곱하기 3이고 필터의 개수가 16개다 라고 했을 때 파라미터의 수는 기존의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썼을 때는 432개가 필요한 반면에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면서도 현재 V3 플러스 스트럭처에서는 총 75개로 전체 성능을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실 매틀랩에서는 한 줄 코딩으로 됩니다. 여기 보시면 딥랩 V3 플러스 레이어즈 하고 뒤에 레즈넷 18번 하고 스트럭처를 주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최종 버전의 딥랩 V3 플러스 레이어 이 스트럭처가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를 서로 페어로 짝지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스트럭처에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그라운드 트루스의 픽셀 개수를 저희들이 세봤을 때 알루미늄 배경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는 유택틱 실리콘이 그 다음 픽셀 수가 많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빨간색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실리콘의 픽셀 수가 많고 포어는 거의 픽셀 수가 거의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일단 포어는 제외하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만 상 분류를 진행했고 포어는 실제적으로 그 컬러가 상당히 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이미지 애널라이저로 나중에 추가로 덧붙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수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했고요. 전체 이미지 사이즈가 2560에 1920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롭 시켜서 더 개수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스파셜 레벨 트랜스폼 옵션을 사용해서 랜덤하게 회전을 주거나 아니면 좌우 반전을 주거나 위아래 반전을 주는 등의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의 모든 옵션들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함수 코딩 한 줄씩을 통해 가지고 이런 모든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픽셀 레벨의 트랜스폼을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이 색상과 관련해서는 휴, 그다음 saturation, brightness, contrast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같은 이미지라고 해도 다양한 인풋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jitter color HSV라는 함수를 사용하였는데요. 이것은 기존 툴박스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거는 새로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간단한 코딩을 통해서 역시 그 트레이닝 할 때 그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랜덤하게 패치된 인풋 이미지와 아웃풋 이미지의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패치 사이즈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패치를 좌우 반전, 회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리고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랜덤하게 패치해서 인풋과 아웃풋 이미지를 페어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을 시킬 때 옵티마이저로는 SGDM 메소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존의 베이직한 SGD 메소드는 옵티멈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찾아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멘텀을 더 추가하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로컬 미니멈에 빠지지 않고 옵티멈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기법이 SGDM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매틀랩에서도 역시 지원하는 함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였고요.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 테스트의 비율은 각각 70대 15대 15 구성하였고, 맥스 에폭은 50번, 그리고 미니 배치 사이즈도 12에서 64까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는 스텝 디케이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많은 그런 옵션들과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 배치 사이즈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한 장의 이미지에서 패치를 몇 장 뽑아낼 건지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패치의 사이즈는 어떻게 조절할 건지, 그리고 컨트라스트, 브라이트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각각 변화시킬지를 사실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매틀랩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능 중에 실험 관리자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디자인해서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세팅을 하고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예측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고,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인풋 이미지의 몇 가지 예시고,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딥랩 V3 플러스 구조를 통해서 예측한 결과가 오른쪽 이미지입니다. 배경인 회색이 알루미늄이고요. 빨간색이 프라이머리 실리콘, 그다음에 파란색이 유택틱 실리콘으로 이렇게 잘 예측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맨 위가 오리지널 이미지고요. 그라운드 트루스에는 4까지 포함된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딥 러닝을 통해서는 4를 제외한 3가지 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측하고 분류하였고요. 마지막에 4는 이미지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덧입혀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라벨러라는 툴박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만든 그런 학습된 모델을 적용시켜서 그 다음에 이미지를 오토매틱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런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앱 디자이너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앱 디자이너라는 툴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리고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버튼과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는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심플한 UI를 갖는 앱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 앱은 독립적인 실행 파일로도 만들 수가 있고, 웹 서버를 통해서 엔드 유저가 URL을 통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그리고 웹 서버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접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땐 그 소재의 미세 조직을 분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 미세 조직은 기본적으로 현미경을 통해서 측정이 되는데, 그 미세 조직을 분석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람마다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AI 기술을 도입해 보고자 했습니다. 매틀랩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을
제한하고 있고 저희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줘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먼저 시도해 보기에 상당히 유용한 툴이었습니다. 저희는 하이퍼유테틱 알루미늄 실리콘 캐스팅 알로이에 대해서 AI 알고리즘 개발을 하기를 원했고요. 매틀랩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의 어그멘테이션 실행하고 그것을 모델로 만든 후에 추가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 라벨러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앱으로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손쉽게 AI 기술을 접목해 보고자 한다면 매틀랩이 상당히 처음에 접근하기에 쉬운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약 10분 정도 라이브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이 있으면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